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렬한 반성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럼에도 정확히 외부 통제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은 먼저 여기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첫 의회 연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경제뿐 아니고요. 안보 지형까지 바꾸려는 그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오전 생중계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그런데 연설 시작 5분 만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Speaker Johnson, Vice President Vance, the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And to my fellow citizens, America is back. In our country. Members are directed to uphold and maintain decorum in the House and to cease any further disruptions. That's your warning. Mr. Green, take your seat. Take your seat, sir. Take your seat. Finding that members continue to engage in willful and concerted disruption of proper decorum, the chair now directs the Sergeant-at-Arms to restore order. Remove this gentleman from the chamber. Go. And to that end, I have created the brand new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which is headed by Elon Musk, who is in the gallery tonight. 참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신범철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쭉 봤을 때 물론 공화당을 중심으로 USA를 외치는 환호와 열광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5분 만에 당신은 권한 없다라고 하면서 잠시 연설이 중단됐고 아예 강제 퇴장당한 민주당 의원까지 있었다. 신 의원님, 이게 지금 단적으로 미국의 현장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저만큼 양극화됐다.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초반부터 예.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알그린 의원은 사실 예전에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반 트럼프 민주당 의원인 거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 도가 지나치니까 퇴장 명령까지 내린 건데요. 아무튼 과거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우를 다하고 기립박수도 가끔은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전통적인 관행이 이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체를 보면서 민주당 의원 측에서 기립박수에 참여하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100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고 저렇게 퇴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나라였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비춰졌습니다. 5분 만에 저렇게 강제 퇴장된 알 그린 민주당 하원 의원은 과거 이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3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했다. 아까 현장 화면 좀 더 제가 보충해 설명을 들으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반으로 두 쪽이 났냐. 현재 임기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얘기에 이건 정상이 아니다. 머스크가 훔친다. 거짓이다. 이런 팻말을 든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있었어요. 특히 아까 맨 마지막에 영상에 봤듯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콕 집어서 일론 머스크 장관을 언급하고 머스크 장관이 일어났는데 저 처음 봤어요. 저 머스크 장관이 저렇게 정장을 수트를 쫙 빼입고 나온 것도 참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마 젤렌스키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비극적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 협상이 되니까 군복을 입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군복을 입고 오니까 그것이 파국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또 회자되고 있는데 예. 그만큼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머스크가 공이 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게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 것이 또 맞아요. 핵심적인 관건인데 그거를 머스크가 다찌라는 그 효율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예. 머스크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양자 간의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 의원님 그렇다고 머스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정장을 입고 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상황에 따라 편하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스크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머스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점에서 머스크 스틸, 머스크가 권력을 탈취했다.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훔친다.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머스크가 훔친다는 표현 얘기까지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복장 지적을 했던 미국 트럼프, 친트럼프 매체였는데 오늘 저렇게 정장을 입고 본인이 웃으면서 미국 의회에 등장했습니다. 머스크가요. 스케치를 만나봤다면 조금씩 더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 재선 이후에 첫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정조준됐습니다. Other countries have used tariffs against us for decades, and now it's our turn to start using them against those other countries. And countless other nations charge us tremendously higher tariffs than we charge them. It's very unfair.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는 북한의 김정은 언급을 꽤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저희 100분간의 첫 의회 연설 중에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특히 이 부분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 등을 지원하는데 평균 관세가 4배 높다. 이거 어떤 거래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과장을 하고 압박을 한 다음에 예. 보다 유리한 거래를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관세가 4배가 높지 않아요. 예. 뭐 WTO 기준으로 최애국 대우의 관세는 우리나라가 조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도 아마 한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돼서 미국산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 미국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연방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한국이 세금을 많이 매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과장이다. 그럼 그 과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 것이냐. 예. 지금 연계해서 자기들이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보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혹시 방위비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리가 우려는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낸 것은 그 무엇이냐 에너지, LNG 관련해서 한국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회 요인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의 목적은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하겠다 이제 하는 시작이다.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정부도 저 4배 관세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
사실이 아닌 걸 한번 쭉 던진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혹은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까지 앞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신범철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 첫 의회 연설 전후로 해서 미국 현지에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미국 현지에서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79세라는 고령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예. 특히 저 골프장 사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연설하는 모습을 봐서는 뭐 건강이 크게 안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리스크는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2023년 11월인가요? 예.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제기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 없다는 의료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다만 그때도 구체적인 각각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평가만을 공개했는데 앞으로도 건강 문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려서 그렇지 고령은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첫 의회 연설 전후로 해서 골프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까지 한 매체에 포착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그 무엇보다 가장 관심사는 지금부터 만나볼 이거였을 겁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ou're not winning. You're not winning this. You got to be more thankful.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And if we're out, you'll fight it out. Ніхто з нас не хоче нескінченної війни. Україна завжди буде вдячною Америці за всю ту підтримку, яка надавалась, яка надається. Ми прагнемо конструктивної співпраці, партнерських відносин. Про те, що відбулось у Білому домі замість наших перемовин, можна тільки шкодувати. Але треба знаходити силу, йти далі, поважати одне одного, як ми завжди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у. Earlier today, I received an important letter from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We do really value how much America has done to help Ukraine maintain it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Regarding the agreement on minerals and security, Ukraine is ready to sign it at any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 전에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짰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끊겠다라고 해서 즉각 실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 들으셨죠? 뭐라고 했냐면 공중 해상에서 모두 휴전,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미국이 감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네요. 예, 백기투항이죠. 사실은 방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 코멘트 있잖아요. 미국에 감사한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먼저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전보장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야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했고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무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2달, 3달 이렇게 버티기도 그렇죠. 힘들다면서요? 아니, 사실은 한 달도 못 버틸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 드론 전쟁으로 되고 있는데 드론 전쟁의 무기 체계에서 스타링크가 도와주지 않으면 드론이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지상전의 무기 지금 화면에서도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다련장 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 없으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중단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현실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데 약간 순서가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너무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런 점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때 상당한 시사점을 줬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끼어 팔기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사항을 높게 요구했다가는 불협화음만 생기고 얻을 것이 없다.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이번에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 의원님 지금 화면을 보면 저기 있잖아요. 제가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젤렌스키 대통령 선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저 현장 당시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뭔가 통쾌하다. 혹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맞부딪히면서 잘하는구나라고 했지만 그럼 아무런 전략이 없었던 거네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젤렌스키를 서포트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저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 보장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방미가 성공적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비극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귀국을 해서 인기는 단기적으로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기투항과 같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참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한 100조 정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고 여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땅에서 땅으로 가는 장거리 미사일 AT킴스 수십 발, 다연장 로켓 발사 하이마스 한 40여 대, 이거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지대공 미사일도 다 지원이 됐고 이거 없으면 두세 달, 뭐 한 달도 좋기 지금 러우 전쟁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아서 지금 겉으로는 백기투항했고 다음 화면 들어볼게요. 아까 신범철 위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그 부분이요. 네. 머스크가 자랑하는 이른바 스타링크, 이 디지털 무기, 이것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비교적 선전하는 이유가 드론 때문인데 이게 머스크가 손을 떼버리면 이게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상군이 화력을 앞세워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전통적인 전쟁 방식이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런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 드론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위성으로부터 사실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받아야지 가능한데 예. 스타링크가 차단된다면은 드론 공격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거고 그러한 지원이 끊긴다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그러게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드론 젤렌스키 외교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앞으로 관세 4배 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형, 안보 지형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번에 충분히 잘 스터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우 전쟁에 윗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우크라이나 직접 다녀와서 포로 2명의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을 저희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각가지 다 해주는데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체력 훈련, 육체 훈련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중량을 메고 몇 킬로 뛰는 거는 준비 운동으로 뛰는 거고 말하자면 강도는 거죠. 힘들어서 어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훈련을 합니다. 주에 100리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를 하곤 합니다. 100리는 4시간이고 200리는 8시간 20km 내지 25km. 어제 저희가 미처 못 다뤄뒀던 이 얘기 김국엽 보좌관님도 오랜만입니다. 여기 보면 소총수 백모 씨 본인의 얘기는 군장 배낭을 메고 한 주에 40km씩 그 마지막 날에는 80km를 8시간에 뛴다. 뭐 완전 군장하면 20에서 25km 되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라.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북한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의 대다수가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병사가 증언하는 바는 현재 폭풍군단의 훈련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추 짐작으로서 이런 북한의 특수전 전력이 어떻게 훈련하고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짐작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 해당 소속 부대의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저들이 죄 이제 뭐 100리를 뛰고 뭐 마지막에는 200리를 뛰고 이렇게 한 것이 폭풍군단의 원래 목적인데 이게 주로 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거든요. 산악을 타면서 이제 한국의 후방으로 침투해서 교란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 것인데 북한의 1차 파병 병력이 상당히 심한 손실을 입은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환경이 그들이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의 환경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즉 거대한 평야에서 대규모 포병 부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드론 부대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했던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김국엽 보좌관과 나누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작년 말에 한창 이 얘기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를 했을 때 북한군의 키가 한 160cm도 안 되고 몸무게도 5, 60kg 정도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아니 80km를 8시간에 뛰고 군장 메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북한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정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의 훈련량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신력이고 정신력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떤 역경도 뭐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병사들이 영양 상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보급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제 북한으로부터 세뇌받는 건 정신력 하나에 의존해서 저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덜어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덜어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 북한 군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도 다 체력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훈련을 받고 그런데 전장에 최전선에 파병되는 것도 모르고 이게 훈련인 줄 알았다는 거였잖아요. 북한군. 근데 이제 김국엽 보좌관님. 포로 2명이 생포가 됐고 거의 파병됐던 3분의 1이 사상자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북한군이 추가로 또 파병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확인된 추가 파병 병력이 1,500명 정도고 뒤이어서 약 3,000명 정도가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군의 이 추가 파병은 어느 정도는 예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주로 파병 나가 있는 곳이 쿠르스크 전선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빠른 시일 안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낸다 하더라도 이 쿠르스크를 되찾아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상, 즉 종전 안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쿠르스크를 찾아와야 되고 이 쿠르스크에서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추가 파병, 즉 그 지역에서 주요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북한군의 최대한 많은 병력을 추가로 동원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북한군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전투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 마치 이제 파병 직전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저기서 이제 또 파병 준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결심하기 전까지 뭐 이런 취지겠죠. 유영원 의원이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직접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군 포로들의 지금 현재 상태, 실상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뭐 집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가족도 이루면 북한 출신인데다가 내가 포로니까 그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명함을 줬더니 명함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몇 번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끝날 무렵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얘기요? 혹시 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영원 의원이 갔을 때 뭐 물티슈, 초코파이, 뭐 휴지 등등 가져갔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입이 좀 풀리고 유영원 의원과 좀 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술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올 정도로 저 포로 수용소가 열악하다. 근데 제가 김국엽 보좌관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저 소총수 백모 씨, 리모 씨가 있는데 한 명은 완벽하게 귀순, 그러니까 남쪽으로 오고 싶다고 하고 한 명은 아주 고민 중이다. 미리 탈북한 사람으로서 한 명이 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 병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고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어린 병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은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원히 부모님과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국행을 택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병사가 북한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병사는 앞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또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군의 실상을 여러 차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북한에서는 거의 반역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가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심을 잘 하셔서 자유의 품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을 먼저 결심한 입장에서 김구엽 보좌관님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그런 메시를 전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은 이 북한군 포로 빨리 와야 된다. 이영원 의원 얘기는 이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사형 선고 아니냐.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 뭐 우리 정부 당국도 많이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신범철 의원님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북한이 여전히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국제규약상 정확히 포로는 또 아니라면서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성격이 모호하고 거기에다가 북한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도 국제인권규약상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박해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환송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로 한국으로 귀환을 시킬 그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당국과 교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전반적인 포로 송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허락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외교, 안보, 북한 전문과 함께 오늘은 워싱턴 DC부터 먼저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제 국내 이슈로 다시 돌아와 봐서요. 저희가 준비한 1위 문제의 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과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난 이후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선관위 쪽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특수한 행정기관임을 전제로 감사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헌법기관은 자율적으로 그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과 불법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그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가족 특혜 채용, 비위 채용에다가 부실 선거 관리, 속구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부정선 음모론이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헌법적으로는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에 관련한 부분, 조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법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 기관을 들여다보시고 저희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파 찬스 그리고 가족회사 논란에 대해서 김용빈 현 선관위 사무총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국회, 헌법, 외부 감사 못한다면 우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송영훈 대변인 국회나 법원도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국회나 법원을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죠. 현행 감사원법상으로도 24조 3항에서 국회와 법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95년에 감사원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그랬어요. 김용빈 사무총장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기관은 외부 감사 못 받겠다. 안 받겠다는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렵게 돌려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저런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덕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가시더니 조직 논리를 비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헌법기관으로 안 보냐. 국회나 법원도 받으면 우리 외부 감사를 받겠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국회나 법원 안 받으니까 뭐 채용 비리 혹은 대규모 이런 아파트 논란 터져도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오늘 저희 정치시그널에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이와 같이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인데 국회와 선관위의 관계라고 한다라면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란 말입니다. 과장을 하자면 거의 수족처럼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선 국회라는 내 수족한테 나의 감시를 맡기겠다. 이건 지난 뭐 10년, 20년 전처럼 그렇게 살겠다, 잘 살겠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냥 너희들 국민들 좀 난리치니까 서면으로 한 장 사과는 할게. 다만 우린 앞으로도 꾸준히 이와 같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너네 아무리 뭐 떠들어도 우리 서면 사과 한번 하면 어차피 지나갈 거다. 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지적을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뭐 저렇게 얘기해봐야 어쨌든 이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그 주체인 국회와 대통령이 구성한 사실은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 기관이 오히려 더 그 위에 쓴 꼴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자꾸 강조하는데 헌법기관이라는 점은 본인의 기능 행사에 있어서 외부적인 간섭을 피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뭐 인적 구성 과정에서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 저지르는 것을 뭐 규명하거나 또는 예방하는 일에 다른 기관이 개입하지 말라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는 헌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헌법에는 분명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행정기관 및 이건 기관 감사니까 뭐 선관위 못 한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직무감사 대상은. 그럼 공무원 선관위 분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헌법을 해석할 때 그 헌법 기능이 정지되는 이런 그 장애를 초래하는 식의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만약에 감사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이 부분이 뭔가 사실관계 틀리다. 이러면서 그거 봐라. 감사원이 외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23년도에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 당시에도 처음에 감사 못 받겠다라고 하다가 여론이 강해지니까 또 똑같은 국회 그다음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받겠다. 그런데 그래도 여론이 강해지니까 비로소 감사원 검사 받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 뒤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자 이게 기관이기주의 아니면 뭔가요?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것이 글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사과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전에 이미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인사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안 받겠다? 글쎄요. 이거를 국민이 용납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 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글쎄요. 이게 이렇게 넘어갈 만한 것인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정당끼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가 을이고 선관위가 갑 아니냐. 실제로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국정감사 해봤자 국정조사 해봤자 검찰 수사 해봤자 선관위 제대로 외부 견제할 수 있냐.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이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민주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선관위에 지금과 같은 이런 채용 비리라든지 그 내부적인 비리가 있다는 거 국민적으로 당연히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사실 뭐 진영을 떠나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라든지 또는 외부의 통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선관위에서 본인들이 외부 통제를 받지 않을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국민적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불거진 이런 채용 비리라든지 지금 지금 선관위 자체의 내부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그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또 통제 기관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는 뭐 민주당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이 부분이에요. 아까 국회 가방위에 김용빈 현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국회와 헌재가 외부 감사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일단 서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러니까 2023년에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중점적으로 논의하시나요? 제도 개선과 그런 내일 입장인 걸 구체적인 그런. 위원장님,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입장을 안 밝히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어쨌든 여하튼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자가 달라붙었을 때 저 말을 했었는데요. 김진우 대변인, 여기 쭉 보면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서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2년 전 대국민 사과 그 멘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진심으로 송구, 통렬한 반성, 조직적 일탈 발본색원, 관련 직원 징계 요구에 엄중 조치,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의 도입, 외부 통제 방안, 신뢰 회복의 노력. 요즘 시쳇말로 복붙이라고 하나요? 이런 정도로도 제가 듣고 보이는데 제가 좀 거칠게 보이는 겁니까? 저도 역시 똑같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것은 소위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정도 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달랑 서면으로 내놓고선 할 수 있을까? 저도 여기서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대법관이 이제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사무총장이 다 일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의 활동만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렇게나 돌아가도 그 위원장께서 책임을 갖다가 더 적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실로 사과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어떠한 수정된 행위들을 동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보여줘야 그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의 사과는 2년 전의 사과와 거의 같아서, 그리고 2년 전에 저 사과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변화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선관위를 어떻게 다시 신뢰하고 자정의 기능을 맡겨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선관위에서 저렇게 자정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또 외부에서의 그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이나 알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혁, 개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도 여러 뉴스를 항상 전해드립니다만 이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요. 송영훈 대변인,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 만약에 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2년 뒤에 또 채용 비리 또 터졌어요. 그럼 똑같이 또 이렇게 또 대국민 사과문을 할 거면 굳이 사과문을 할 필요 뭐 있는지. 그 2년 전에도 발본색원 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시청자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도 이런 채용 비리나 대규모 부정이 반복되고, 그때 가서 선관위는 서면 사과하고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면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수입 회계 보고는 어디다 제출합니까?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 안 나갈 겁니까? 대부분 다 나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선관위의 감시 대상이고 선관위와 척을 지면은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해지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선관위에 대한 국감도 매년 국감 시즌에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878건이나 되는 채용비리 막지 못하고 적발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일단 가시적으로 가능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는 했지만 헌법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선관위가 의결해서 우리는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하겠다. 행정협조 내지는 위임의 방식을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이번에 개헌으로 풀어야 됩니다.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도 전부 다 감사원의 감사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혀를 찰 만한 아빠 찬스 사례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세컨폰 논란이 있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관련인데요. 그의 아들을 위해 면접 방식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가짜 경력 추천서까지 써준 겁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현재까지 인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목 그대로예요. 선관위 세자가 연수를 원하니까 검찰도 속였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과거에 포렌식 자격증도 없고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신청서. 이거 대검찰청 주관하는 포렌식 전문가 교육을 모집하니까 이걸 선관위 직원들이 추천서를 가짜로 대신 작성해 준 것 같아요. 대신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 내용을 허위 기재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또 근무지도 허위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검의 그 포렌식 전문가 과정을 왜 지원해서 왜 이수받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이 나중에 어쨌든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어디 좀 외국까지 갔다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이분에 대해서 소위 세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세자가 거의 왕이 될 때 되기 전까지 스펙을 쌓아주는 것들을 선관위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분이 그 선관위에 취업하는 과정부터 제출 기간도 지나서 취업을 했고 옮겨가는 이직 과정도 그렇고 외국으로 가는 과정도 그렇고 관사받는 과정도 그렇고 저는 글쎄요 이렇게 한 분에 대해서 다양한 특혜를 받는 경우는 세상 처음 봤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실 근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 이런 여러분 것들이 특혜 채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게 중앙선관위에서 있었다는 부분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사자가 이건 결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저분이 몰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 전부 다 취업하신 분들은요 형사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나 기타 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 이슈에 비춰볼 때 하여튼 이 부분이 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단할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검찰도 속였어요? 이거 가짜로 선관위 직원들이 대신 써줘가지고 경력도 없는데 있는 척 해가지고 써줬다. 검찰도 또 속아 넘어간 거네요. 또 하나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건. 저는 사실 이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단계별로 하나하나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들이 봤을 땐 아름답게 설계를 하는지 볼까요? 1단계 정원이 초과됐는데 변경했어요. 경력 채용 2명으로. 2단계 채용 공고에 5년 전보를 제한했는데 이 규정도 풀어버렸습니다. 3단계 서류 전형 때 우대사항에 추가했어요. 8급 35살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인천 강화 출신이니까 그때 가까웠겠죠. 4단계 면접관 3명이 모두 아빠 동료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적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채용 비리 사건들이 그동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사실상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 김세환 전 총장의 아들 지금 아빠 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리가 없는데도 이 채용 자리 자체도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관위가 인천 선관위에 6급 이하의 필요한 직원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원이 초과돼서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명을 채용을 해라라고 했다가 김 총장의 아들이 지원했다라고 하니까 2명을 뽑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점부터도 맞춤형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5년 전보라는 게 강화도 선관위에서는 5년 정도로 근무를 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전보를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때는 또 규정이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규정이 또 나중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특히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도 갑자기 뭐 우대 사항이 추가되는데 이것도 김세환 전 촌장의 아들을 사실상 맞춤형으로 봐주는 조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상 그리고 면접관에도 아빠의 동료가 3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되게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렇다면 이번 아빠 찬스만큼은 정말로 이 비리가 단계별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건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비교적 간단해서 세자라고 올랐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을 위해서 뭐 줄줄이 다 레드카펫 깔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고속 승진, 빨리 진급을 했고 채용 6개월 뒤에 공무원 전보 계획까지 뜯어 고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재직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그 채용 1년 뒤에 관사 무료 제공받고 그래서 1년으로 풀어줬으니까 강학원에서 좀 더 규모가 큰 인천 선관위로 자리를 옮겨요. 또 하나, 애초 추천 명단에 없었는데 필라델피아 출장도 출장자 교체 후 선정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뭐라고 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변호사님 같이 저하고 보실까요? 나는 몰랐고 직원들이 알아서 특혜를 준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도대체 이분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그러면 뭘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답변이 아닐 수가 없죠.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고 어떻게 특혜를 받고 있는지 선관위 사무총장인데도 몰랐다. 누가 믿겠습니까? 연상되는 사실 비슷한 류의 답변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서 거액의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갔는데 그것을 경기도지사는 보고받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변명하고 사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저런 변명은 이제 그만두고 정말로 이실직고를 하고 국민 앞에 소상하게 진상을 말씀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게 사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이런 구체적이고 정말 혀를 찰 만한 문턱을 다 낮춰줬어요. 아들 선관위 특혜 채용 아빠 찬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자를 불렀겠죠. 근데 이제 그 이른바 본인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휴대전화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른바 세컨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교류를 했었고 그럼 도대체 그 정치인과 교류를 뭐 했냐? 이렇게까지 번지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파트에서 논란 말고도 이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올랐다. 그럼 마치 밖에 있는 분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그 안으로 영입돼 가지고 지금의 김용빈 사무총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라는 이유로 영입됐다 이런 주장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세환 사무총장은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그 쭉 30년 넘게 근무했다가 선관위의 각종 직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자리에 선관위 사무총장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세컨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업무폰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연락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누군지를 아직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작년에 그 강화 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당으로 소속으로 출마했습니까? 국민의힘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정치인이 민주당의 정치인들만 전화통화를 했을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면 굳이 왜 국민의힘으로 강화군수까지 출마하는 저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그동안 정치적 야욕이 있었고 그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자기 아들 그 세자로 불리는 아들까지 취업을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본인이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 알겠습니다. 마치 지금 이미 민주당과의 어떤 결탁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은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잠깐 제가 뭐 노파심에서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뭐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달라서 어떻게 심판이 이렇게 선수로 뛸 수 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본인이 그 강화군수 출사표를 던진 건 강화라는 지역 자체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유리한 걸 갈아탄 거지.
그렇다고 이 세컨 논란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비위들이 감춰지는 거 아니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 주장이니까 제가 공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저게 세컨폰 받는 거는 2022년도고요. 뭐 지방선거에 보궐선거 나간 건 2024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13명이 나왔기 때문에 유리한 지역에서 만약에 컷오프를 미리 하게 되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인 것이지 저분한테 뭐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런 말씀. 참 세자라고 불렸던 특혜 채용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언급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30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채용 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30대 의원들 5명이 기자회견 자청해서 빨리 민주당도 이거 감사원의 외부 통제 법안 한번 같이 만들자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전에요.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 어제 저희도 짚어봤듯이 채용비리 개입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징계 착수 예정인데 실제로 특혜를 받은 선관위 관련 사람들 아들, 딸들은 징계 대신 직무 배제를 한다. 이게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때문에 이것도 또한 논란거리입니다. 저 공무원들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채용 비리를 도운 분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결정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채용 비리로 혜택을 입은 신의 아들들, 세자라고 불린 분들, 고위층 자제들은 따로 있고 그분들의 신분은 박탈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도운 사람들은 정말 자발적으로만 도왔겠습니까? 그 내부에서 위계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정작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직무 배제만 하고 신분을 유지한다?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단순히 채용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근무하면서도 앞서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처럼 쭉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발본색원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제재를 할 방법을 찾아야지 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다못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라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는 찾아보면 검토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단히 선관위가 솜방망이 징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징계 대신 직무 배제? 뭐 그마저도 본인들이 발본색원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맞는 조치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장 변호사님, 아까 국민의힘 소속 30대 의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이거 선관위 감싸지 말고 채용비리 척결하는 데 동참해라. 감사원법 개정안 이런 거 내지 말고 선관위 제대로 외부 통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나서라. 뭐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민주당은 입장이 명확하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선관위를 감싼다는 것인지 저는 저런 정치적인 공세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부분, 그러니까 감사원의 대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내용 그리고 법 체계에 맞춘 내용일 뿐입니다. 헌법상 선관위가 지금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감사원이나 또는 외부감사가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기구로서의 어떤 지위가 보장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권에서 감사원의 감사만의 모든 것을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 선관위의 여러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라든지 또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법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원의 감사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감사원의 감사도 뭐 적정한 수단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채용 비리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법 체계적으로 맞는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논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함께 세자라고 불렸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또 충격적인 그 채용 비리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국회 과방위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를 영어는 뭐죠? 내란죄가? Insurrection, treason입니다. 리벨리언이라고도 하죠. Rebellion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예, 반란, 내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란은 북한 문란입니다.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죠? 국회 국회죠. 과방위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 맞다라는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당한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참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선 영상 MBC 선배인 정동 의원의 질문. 내란이 영어로 뭐죠?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른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거예요. 방통위원장이 왜 내란인데 내란으로 쓰지 말라고 하냐라는 정동 의원의 얘기. 일단 송영훈 변호사님. 아니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범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 중이잖아요. 예. 무죄 추정 원칙을 언론 보도에도 확장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좀 그 피의자라는 지위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분명히 해가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것을 역으로 관철을 해보면은 앞서 제가 그 선관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변명을 누가 납득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는 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내란 수괴라고 단정을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대북 송금의 주범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 한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 그리고 어떤 정합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계속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만 상기될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 대변인, 이게 모르겠어요. 이 논리는 이 혐의가 무겁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나중에 뭐 사법부가 판단할 테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범, 허위사실 유포범, 뭐 법인카드 유용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론계에서 선배이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한마디가 그 정도의 무게감밖에 갖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고 직책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이 언론계에서 얼마나 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입니까? 방통위원장이 이런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언론사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사별로 평가할 수 있죠. 12.3 비상계엄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12.3 내란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예. 판단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 마치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표현을 끌어들여서 얘기한 것이 오히려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자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회 가방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민주당의 뭐 줄탄핵, 뭐 묻지마 탄핵의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본인 얘기는 탄핵상한 피의 소추인은 본인들이 소송을 비용하는데 탄핵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거 본인들이
헌재에서 기각당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저건 좀 구체적인 예시라는 건데 저 부분은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사실 국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예요. 예컨대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아니었잖아요. 이전에도 보면 이미 2명에 대해서 탄핵 시도를 했고 3명째 탄핵을 성공시킨 부분인데 그것도 이틀 만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특정 업무 영역 때문에 탄핵 시도한 것이 아니고 특정 방송사의 사장과 관련돼서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탄핵을 시도한 것은 온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으로 보고 애당초에 탄핵소추라는 탄핵제도라는 본질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 표명인 것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4대4로 기각이 나왔지만 실제 뭐 4대4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8대0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문제가 있는 탄핵이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사과의 목소리가 유감 표명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애둘러서 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얘기에 이 얘기도 있잖아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다는 언급 없이 일단 보류하겠다고 대략적인 가닥을 잡으니 박수영 의원 단식 이제 좀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 건강 생각해야 되니까 단식 만료하는 분위기가 있죠. 조금 전에 오늘 국회 저 단식장에 이 사람이 찾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마치 본인이 이제 대선 준비하는 듯한 여러 SNS 메시지를 올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홍준표 시장인데 어제는 전한길 씨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은 손잡고 이제 몸 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마은혁 후보자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박수영 의원의 생각은 완강한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풀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영 의원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단식이라는 또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인데 이 결단에는 항상 명분이 옳아야 되거든요. 이 명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확인을 했음에도 사실은 임명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저런 단식을 하고 또 국민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헌법을 수호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 같거든요. 사실 아직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은 진영 간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도 표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자꾸만 저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그 민심을 아주 엄하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저 박수영 의원 단식장에 홍준표 시장이 면담하고 위로차 간 저 목소리 현장 목소리는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열심히 편집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들어볼 텐데 미리 자막으로 만나본 저 부분이요. 송영훈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단식장 가서 어떤 맥락 속에서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꺼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당을 망쳐놓고 양심 있냐는 표현 아마 오늘 북콘서트 관련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요. 저런 언급을 사안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전한길 씨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상 차리면은 뭐 굉장히 불효자식 아니냐. 이 불효자식보다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행보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홍준표 시장의 여러 행보들을 보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을 분이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적 일관성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대선 행보도 가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코어 보수라고 하는 그 김문수 장관의 지지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발이 사실상 묶여 있는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홍준표 시장의 저런 행보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홍 시장이 저 자리 가서 한동훈 전 대표 질문 받았으니까 얘기했을 텐데 그건 영상으로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보면 이 얘기잖아요. 서울대법대 40년 지기 친구가 최상목 권한대행과 지금 단식 중인 박수영 의원인데 건강 해칠 수 있으니 박수영 단식 중단해야 된다. 염려했다고 한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집회에 가서 본인도 연설하고 싶었는데 이런 현직 시장 신분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간접적인 내가 이제 당원들한테 어필하려는 자리로 인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물론 진정성 있게 박수영 의원의 건강을 염려했을 수도 있죠. 박수영 의원이 어쨌든 지금 주목을 쭉 받고 있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방법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운 적도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병원에 가셔서 단식을 이어가셨는데 그런 것과 본인은 소금과 물만 갖고 단식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성에 대한 언론의 그 어떤 관심 또는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셔서 아마 염려를 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대선 행보로 서울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언론의 서포트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아마 저 부분도 저는 송 변호사 말씀처럼 대선 행보를 사실상 시작하신 걸로 인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합종 연행에 대해서 본인이 판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여러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장단점을 감안한 합종 연행의 패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마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질문은 홍준표 시장보다는 최상목, 박수영 두 사람 얘기했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40여 명 또 보류한 거에 대해서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또 한 번 거친 비판을 좀 쏟아냈던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테고 원래 애초라면 이번 주 중에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한덕수 총리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 예상을 이 화면 보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 화면을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세력의 29번 탄핵 중에 한덕수 총리,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 가장 야만적이다. 이거 왜 헌재가 정치를 하냐? 다음 화면 볼게요. 지금 세간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먼저냐 혹은 한덕수 총리 탄핵건 먼저냐 이런 시간 순일 텐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윤 대통령 탄핵 변론보다 엿새 6일 먼저 끝났고 딱 한 번 변론 지났는데 왜 헌재가 결론 안 내리는지 얘기 안 해주는지 이거 정치적이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공정성, 우선순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자,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이 1월 3일에 헌재에 접수됐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그보다 앞선 12월 27일에 접수됐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사건은 변론 기일도 한 번 만에 끝났고 불과 1시간 반 만에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증인도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죠.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은 변론기를 2번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스스로의 기관 구성에 관한 사건은 먼저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지금 언제 선고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것은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선고할 것이냐만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 지체되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 상태도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화될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죠. 만약 굳이 이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선회해 본다면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이른바 그 내란 동조 방조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의 일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헌재가 미루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예. 그러나 스케줄조차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헌재가 그 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변론기일도 그렇게 감명했고 6일 먼저 대통령 건보다 변론을 일찍 마쳤는데 왜 이렇게 헌재가 시간을 끄냐?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오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오세훈 시장도 한번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한덕수 총리까지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최상목 대대행 체제로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의 조속한 업무 복귀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여당 쪽에서는 또 시간 끌기 현재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뭐 원래 이번 주에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헌재가 검찰 조서 확보, 이 열람권을 두고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탄핵 심리 일부러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시각들은 사실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뭐 헌법재판뿐만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절차에서도 자료 요구를 위해서 뭐 상대 측이 뭐 사실조회 신청이라든지 뭐 문서 송부 초탁 등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을 재판부가 뭐 채택하는지 안 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송달하고 그 자료를 받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뭐 헌재가 또는 뭐 국회 측에서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나간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헌재로서는 어떤 사건을 먼저 선고할지에 대해서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연히 헌재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얼마든지 재량껏 판단해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일자도 정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억측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뭐 동시에 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건 먼저 탄핵하고 결정하고 한덕수 총리 건 한다. 이게 국가 안정성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 정무적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한덕수 총리. 뭐 이런 부분은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원래 그 검찰 조서 확보 요구는 변론 종결 당일날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영배 권한대행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선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 지금 사이 어제 그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전에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 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비슷한 걸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종결했다가 다시 변론 제기해서 뭔가 보완하는. 저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죠. 오늘 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말라는 단시 투쟁 중인 이제 박수영 의원, 아까 홍준표 시장이 직접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그 목소리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한번 홍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은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친구는 그 인민노조인가? 이적단체예요. 이런 친구가 어떻게 헌재에. 난 서서 이야기하죠. 앉아서. 뭐는 나 이거 보지도 않지. 하여튼 단속 하시는데 몸이 상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내가 보니까 그때 아마 일주일인가 있다고 내가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몸을 잘 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 나는 출장이라서 가야겠다.
오늘 한 전 대표 북콘서트 현역 의원 15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심 없어. 개헌의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누구? 한동훈 전 대표.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관심 없다고 홍 시장 해놓고선 준엄하게 꾸짖는 것 같는데요.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무슨 양심이 있냐.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영 의원 혹은 단식장, 마은혁 후보자, 한덕수 총리건 곳곳에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녹여져 있었어요. 이번 주제 안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아까 홍준표 시장이 비판한 이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북콘서트를 연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니까 사실상 오늘 출정식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개혁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투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택시를 배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살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적으니까 마지막 마지막 대통령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한 대통령을 뵈러 지금 4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겠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오늘 여러 메시지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실제로 현역 의원 16명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같이 했던 주진우, 장동희 이런 인물들을 빠지긴 했는데 일단 송영훈 변호사님 16명 혹은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 어떻게 저희가 평가할까요? 일단 16명보다 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확실하게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저 자리에 안 오신 분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 자리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상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물밑에서 보이고 있지만 역시 아직 저 자리에는 오시지 않은 분도 있다. 그러면은 16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명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다양하게 특히나 본인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 비전이요? 87 체제를 끝내고 개헌을 해야 된다. 즉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사람만 바꾸면 안 된다. 여태까지 왜 개헌이 실패했는가? 전부 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만 하고 희생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87 체제의 문을 닫고 그런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저 북콘서트 참석자들에게는 인상 깊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변호사 말씀은 두 가지.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다. 혹은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대항마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 교체, 개헌 얘기를 언급하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최근 강경보수의 대표 스피커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 감싼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한동훈 같은 사람들 마치 부모 살아계신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래자식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어제 했었거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미래 비전 얘기하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위험한 사람에 의해 위험한 정권에 들어설 수 있고 본인이 미래에 대한 여러 청사진도 냈다면 특히 이제 내가 친중 좌파냐 간첩법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얘기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특히 보수층에게 주는 메시지도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그 한 전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본인이 출마 의지가 있다면 이제 준비할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제 그 지난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원들과 정서적으로 좀 멀어진 상황인데 그것을 좁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런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오가면 본인이 회복할 수 없는 그 타격을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면서 사실 중의적인 그 이재명 대표에 겹치는 부분이 정치에 또 있어요. 사실 제가 뭐라고 누구는 얘기 안 하지만 약간 중의적인 요법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은 공격을 해 나가면서 본인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막는 이런 어떤 전략적 어떤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당부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과거를 극복해야죠. 과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를 묻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과거를 파헤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당내 과거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중좌파 아니고 뭐 이런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오늘 저 해당 북콘서트에서 만나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오후부터 꽤 논란이 불거진 이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2년 전 본인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일부 주장을 쏟아낸 겁니다. 한번 그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롭게 신고된 대로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데 한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체포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면서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연관성이 있다. 폭력적 집단과 암거를 했다. 김진욱 대변인. 이거 발칵 뒤집혔어요, 이 발언? 뭐 저 발언을 가지고 뭐 난리들이 지금 뭐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 발언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답변이 나온 과정이 이 진행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쑥 질문을 던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일을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속마음을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또 다른 또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바른 답변을 하시려고 했다면 이미 다 지난 일이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털고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당시의 상황들이 다시 회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를 잠깐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이 검찰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이 소위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앞장섰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당내 일부 인사들도 어떤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거기에 함께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뭐 크게 논란은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식기를 바라실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유력 대권주자 야당의 극일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민주당이 검찰 독재를 외쳤는데 검찰과 당내 일부 비명계가 짜고 쳐서 본인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요.
조금 전에 속보도 돌아왔습니다.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가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뭔가요? 근거 없이 동료 의원들과 검찰과 여당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뭐 요즘 임종석, 김부겸, 박용진 이런 사람들 다 만나더니 분열주의적 발언에 경악한 거 아니냐, 속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그 통합 행보는 쇼였나 뭐 이런 취지 텐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꽤 격앙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비명계에서 좀 더 세게 뭐 또 격앙된 반응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통합 행보가 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손을 내밀고 지금 포용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오늘 나온 메시지의 어떤 근간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뭐 김경수 전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청산되는 것이 뭐 시대 정신이다 이런 식의 발언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당 내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분까지 통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분명히 지금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에서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맞고 당내 통합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당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뭐 사과와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좀 아울러서 과거의 일을 좀 얘기한 것 아닌가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쪽의 핵심 얘기는 저 지금 속보 자막이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통합 외치고 웃더니 뒤에서 칼 꽂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비명계 중에 한 명인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입장도 나왔거든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체포동의안 당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검찰이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뭐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뭐 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김동연 지사도 이재명 대표 저 발언, 진위 이런 게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논란이 꽤 일파만파 커지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저 도대체 매불쇼 유튜브 나가서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건지 직접 한번 이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매불쇼 발언 중에서 이제 증거는 없지만 검찰과 짰다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좀 통합을 하는 제스처로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약간 공격이 들어왔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당연히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언급했는데 일단 다 지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 말 중에 이렇게 반문하네 기자에 당에 비명계가 있나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저도 저 부분을 짚고 싶었는데요. 당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초일회를 비롯한 민주당 내 비명계는 속으로 굉장히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강자가 아량을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작년 전당대회 득표율이 85% 아닙니까? 85대 15가 지금 민주당의 세력 구도인데 그나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에서 힘의 크기는 85보다도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늘 하나 꽂을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박용진, 임종석 이런 정치인들을 연달아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통합을 하는 줄 알더라 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했던 행보들을 일거에 다 무위로 돌리는 오늘의 당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라는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너무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좀 정리를 해보면 저 해당 유튜브 방송이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는 꽤 스피커 역할을 하는 방송에 본인이 나가서 어쨌든 작심하고 얘기한 걸 테고
뭐 암거래 혹은 뭐 비명계 쪽에서는 아니 비명 행사도 억울한데 여기 와서 부관 참시냐 뭐 이런 발언까지 하던데 그럼 그 이후에 본인이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공천 과정에서 그 이후의 행동들도 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건 작심한 발언으로 보이고 실언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2번인데 한 번은 부결이 됐고 한 번은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7개월 차이로. 근데 부결될 때도 민주당 이탈표가 한 26명 정도로 그때 계산이 됐던 것 같고 가결될 때가 아마 36, 7명? 그럼 한 10명 내서 8명 사이인데 8명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공천 때 학살당했다고 뭐 추정되는 분들 8명 중에 4명인가 5명은 뭐 어떻고 3명은 정부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통합행보를 통해서 통합 대상인 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겠죠. 나 다시 또 나중에 지금은 협조하고 나면 나중에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또 학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 사실상의 당에 뭐 검찰과 내통해서 이 정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정도의 나의 반작용이었고 당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라고 약간의 본인 지금 그 통합 행보에 대한 어떤 공신력 이런 것들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발언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검찰과 거래, 뭐 짜고 암거래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직격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이 얘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면서 선관위는 참 말을 많이 하네요라고 하셨어요. 진짜 가족 같은 선관위였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판 세자비리 사건이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 선관위 채용 비리에 공분하신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사과만 했고 2년 후에도 사과만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국회도 탄핵 기각 시에 본인 부담하라 아니면 말고식 지겹다.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게 온라인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한 달 아들의 수술비를 실수로 쓰레기로 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쓰레기 업체 직원들 이걸 되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4일 제가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버렸어요. 포크레인으로 다 이렇게 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한 개씩 완전히 그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시커먼 쓰레기에 묻어가지고 그거를 한 개씩 다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아들 수술비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주려고 했던 돈인데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돈이었는데 아들 수술비 그 거금인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쓰레기로 버려가지고 지금 저 수색 작업에 나선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수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요. 크린넷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면 이게 하수관처럼 생긴 배수관을 강한 압력으로 빨아들여서 집화장으로 모아서 수각장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압착돼서 다 찢어지고 뭐 누가 무엇을 버렸는지 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성이 세종시 자원순환과로 도움 요청 전화를 건 겁니다. 주무관이 달려가 봤지만 이미 쓰레기가 집화장까지 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주인도 사실상 돈을 찾는 거를 저렇게 막 쓰레기들이 섞여 있는 거 보고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들 수술비 2,600만 원이다. 이 말에 세종시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쓰레기 업체 직원들이 손을 걷고 나선 겁니다. 진짜 가랑잎 사이에서 좁쌀을 찾기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면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요. 무려 6시간 동안 12명이 이 쓰레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뒤집어서 1,828만 원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여성도 그렇게 말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감사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직원들 진짜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찾았으니까 됐는데 참 저런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오늘 세종시에서. 마지막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 푸에르토리코의 유명한 고공 레스토랑, 하늘 레스토랑이 갑자기 케이블이 끊어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은 바람에 대비해서 이 레스토랑 플랫폼을 안정화시켜주는 그 연결선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30m 상공에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크레인으로 연결된 플랫폼에서 밥을 먹는 건데 우리가 30m 높이라고 하면 아파트 10층 높이도 넘거든요. 저 위에서 안정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레스토랑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예. 업체 측에서는 이게 다중 안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케이블만 하나 끊어진 거여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또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고는 하지만 예. 계속해서 소방당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부터 식사 비용이 시작하던데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색 체험이겠지만 정말 그래도 비싼 돈을 내고 먹는 거잖아요. 안전은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먹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관광객들이.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